안녕하세요. 이제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맨날 하다가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적응이 좀 잘 안 돼서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리신다고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본인이 원래 알던 거랑 좀 다르거나 질문이 있으면 채팅으로 계속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채팅을 확인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잠시만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교직원 공제회, 여러분 장기 저축급여 많이 드시는데 이거 제가 한번 공부해 본 걸 여러분이랑 한번 나눠볼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과 채권, 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초보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또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큰 주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드시는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짜 맞추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드시는 거를 매주 한 개씩은 넣고 그 외에 기타를 덤으로 넣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공제 장기 저축 급여가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집어넣었고, 그 외의 기타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안 없어지지? 잠시만요. 네. 그러면 교직원 공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직원 공제 정관을 살펴봤는데, 교직원 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도 이거 처음 알았던 건데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입니다. 교육부의 산하기관이라는 거, 요게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그래서 공제회는 뭐 손해보는 사업 같은 건 잘 안 하겠지만, 물론 혹시나 사업에서 결손이 생기면 교육부에서 다 그런 것들을 보조해 준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얘는 사실 은행보다도 더 믿음직스럽구나, 사실상 제1금융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글씨가 학교에서 타블렛 펜을 들고 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마우스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좀 많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공제 중에서 이제 장기 저축 급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 현재 제가 일요일 날 준비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 저축 급여는 연복리 3.74%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복리 3.74%라는 간단한 표현만 나와 있는데, 사실 연복리 74%, 지금 연복리 74%를 준다는 건 굉장히 금리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실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연복리를 저렇게 많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금 넣으시면 지금 넣는 순간부터 해서
연복리 7-4%는 계속 약속해 드립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납입 기간에 따라서 요 나중에 급여율을 한번 본인 그 넣었던 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92%, 지금 넣는 것들은 요만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까지 금리가 쭉 떨어졌으니까 뭐 한 5년 전에 넣었던 돈들은 계속 2.73%를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한 25년 이상 된 돈, 자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넣었던 돈 중에서 25년 전쯤에 넣었던, 25년 전쯤이 아니죠, 25년 전에 넣었던 애는 3.74%로 복리로 계산한다는 이런 의미로 전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복리 3.74다 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요 표를 가지고 제대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면 실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득일까 아닐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제가 엑셀표를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그 공제 사이트에서 얻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은행에 집어넣었을 경우에요. 은행에 20년 동안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년 700만원씩. 제가 매년 700만원이라는 숫자를 계속 자주 쓸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연금저축과 IRP와 관련해서 요 700만원이 좀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700만원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제가 그 전에 비교할 때도 연금저축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700만원을 썼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금리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무튼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더 주는 은행의 경우에는 한 요 정도 20년 넣었을 때 원금의 129.55%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수익률은 29.55%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교지금 공제를 넣으면 이렇게 20년 동안에 42.78%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되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다른 노트북 한 개를 더 켜긴 켰는데 일단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 보시면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볼게요. 커져라. 왜 안 커지지? 한 200% 정도로 커가지고 너무 크다. 150% 정도로 해서 보면 20년 전이면 보자. 20년 전이면 2001년부터 한번 볼게요. 2001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75%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표에서 봤을 때는 퇴직급여율이 3.55%였어요. 뭐야? 이것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뭐야, 기준금리보다 낮잖아. 근데 이거는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게, 지금 기준에서 20년 전에 2001년에 집어넣었던 돈은 3.55%로 계속 복리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렇게 지금 보면
기준금리보다 더 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계산해보면 이게 복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준금리만큼 팍팍 떨어지지 않거든요. 얘는 지금 만약에 해약하면 어떤 식으로 될지 역산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요. 되게 복잡한 수식이라서 일일이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이것만 딱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001년도에는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인데 놀랍게도 4.75%나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첫 해 때 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에 적금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이율이 6%가 넘었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기준금리가 진짜 이때는 이 정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뭐 약간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갔던 적도 있었지만, 특히 여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직전에는 어떻게 보면 연복리의 개념이죠. 근데 교직원 공제회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요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뗀다는 거. 요게 생각보다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0.5%를 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각 은행별로 금리를 다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세전금리는 사실 세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4%를 하기 전인데, 지금 현재 제1금융권은 뭐 0.75%, 0.82%, 1%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제2금융권 뭐 이런 경우에는 1% 조금 넘는 금리를 받으니까 그 중간값으로 한 0.5를 줬어요. 그 경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1억 4천만 원을 넣었는데 총 내가 20년 후에 쥐게 되는 돈은 1억 8,100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비율은 129.55%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아니다, 그래도 은행이 한 1% 더 주겠지 해서 1% 바꾸면 13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직원 공제에는 아까 여기 교직원 공제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퇴직 급여율들을 가지고 산정을 해보니까 이자가 빵프로라고 쳤어요. 사실 이자가 빵프로는 아닙니다. 0에서 3%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대체로 한 2% 정도 이자를 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자 떼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0%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매년 700만 원을 넣는다고 쳤을 때 1억 4천만 원을 넣으면 1억 9,989만 6천 이렇게 쭉 나오고 환급 비율은 한 142.78%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봤어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상 금액 조회, 교직원 공제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시면, 왜 이렇게 느리지? 잠시만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스트리밍 하면서 인터넷을 하니까 굉장히 느리네요. 이거는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면 꼭 나오네요. 자, 아까 700만 원이니까 60만 원씩 넣으면 안 되고 700 나누기 12 하면 58 정도 되나요? 700 나누기 12 하면 58만 원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거를 20년 동안 넣는다고 쳤을 때 조회를 해보면 58이 아니구나. 700만 원 되려면 헷갈리네. 700만 원 되려면 8,300만 원. 20년. 약간 헷갈리네. 아무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구자당 맞네. 600원이죠. 한 구자당.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 구자당 600원이니까 58만 원이 되려면 6, 9, 54 54 758만 원에 54 4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되나요? 대충 요 정도 되네. 네. 요거보다 약간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부담금 요 정도. 그리고 세전급여금이 한 2억, 이렇게 1억 한 3,800만 원 넣으면 한 2억 정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더라고요. 약간 오차는 있죠. 요거랑 보면. 아마 이게 제가 그 교직원 공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저희가 원래 알았던 것처럼 여기 보셨던 것처럼 연복리 3.74%라는 것이 지금부터 넣으면 그게 3.74%를 계속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여기다가 추가 금리를 1.5%로 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한 1.5% 더 주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0.5%니까 플러스 1.5%면 한 2% 주는 은행이랑 맞먹는다. 근데 실제로 쭉 보면 은행권에서 뭐 저희가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제2금융권에서 2% 가까이 주는 거는 없죠. 물론 교직원 공제에도 조만간에 아마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내린다고 쳐도 뭐 0.25 정도 내리겠죠. 그러면 한 1.75 정도. 그렇게 쳐도 지금 제2금융권 중에서 교직원 공제만큼 주는 곳은 없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주는 곳이 1.25, 카카오뱅크 1.25%. 우와. 카카오뱅크 1.25%. 물론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가 1인당 100만원이긴 하지만 3%까지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벤트성이니까. 광주은행 1.4%.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교직원 공제에는 손실이 나면 나라에서 다 손실을 메꿔주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1금융권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나쁘지 않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 단점은 제 생각엔 이게 아닐까. 20년 이내 탈퇴 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자를 다 못 받습니다. 다 한 번씩 살펴보셨겠지만 여기 부담 원금이라고 하면 내가 넣었던 원금인데 원금은 당연히 그대로 보장되지만 부가금, 다시 말해서 이자는 5년 미만일 경우에는 40%만 받고 이제 점점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자를 다 주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돼야지만 이자를 그대로 다 약속한 걸 준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20년 이내에 탈퇴할 때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장점이에요. 요거는 장점입니다. 보통 이 장점 때문에 아마 은행권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은행들은 다 이자 소득세를 떼죠. 15.4%를 떼는데 비해서 이 장기저축급여는 저율과세를 0에서 3%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예상금액을 조회해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부가금, 그러니까 이자가 6,582만원 나오면 그 중에서 18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뗀다. 그러면 658분의 18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어떤 경우에는 계산하면 2% 약간 넘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3% 가까이 나오는데 대체로 한 2% 조금 더 과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저율 과세라는 큰 혜택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간에 돈이 묶여 있는 대신에 이렇게 나라에서 새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교직원 공제 금융 상품들이 더 있습니다. 더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중에서 이제 저축과 관련된 것들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장기 저축 급여인데 근데 그거를 분할 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퇴직한 이후에 그 돈을 한꺼번에 받아 가시지 말고 그거를 다시 교직원 공제에다가 저축을 해 놓으시고 내가 뭐 10년, 20년 동안 분할해서 그 돈을 타 먹겠다라고 요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뭐 5년짜리 있었나?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제도 안내. 여기 좀 느린데 지금 스트리밍 때문에 왜 빨라졌지?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갔지? 제도 안내. 여기 있군. 있네요, 여기. 지급기간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 돈을 혹은 매년 돈을 타서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줍니다. 이렇게 연복리로 2.99%. 요거는 되게 좋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요것도 이제 뭐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곧 떨어지긴 하겠지만 연복리 2.99%로 물론 이때까지 장기 저축 급여를 20년 이상 넣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연복리를 2.99%를 준다는 건 되게 좋죠. 저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냥 요것만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히 이자 소득세 같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혹시나 아니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채팅창이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기저축급여는 이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간 저축을 해야 되는 상품인데 그거 말고 우리 보통 은행에서 넣는 것처럼 뭐 1년 몇 년짜리 1년짜리가 있었나 모르겠네. 몇 년 그 단기간 넣는 목돈 급여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금리가 2.3%라고 나오는데 세 전이고 세후에는 1.95%입니다. 근데 요것도 아마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0.25%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충 한 1.7%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것도 사실 그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도 높죠.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 저축 급여가 젊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넣고 하면 더 아끼면서 살 수 있고 그게 나중에는 나한테 크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에서는 장기 저축 급여를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일단은 투자 공부도 하면서 다른 다양한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들을 찾아보는 것. 이 교직원 공제보다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서 내가 또 투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조금 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투자를 10만원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드머니라고 해서 목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목돈은 근데 목돈을 모을 때까지도 투자를 통해서 모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투자에 좀 성공하신 분들은 적어도 뭐 1,000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시드머니는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좀 벌어라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모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은행권, 제2은행권 뭐
사실 농협이나 이런 것들 단기가 아니고 단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2금융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위험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리도 약간 더 주는 교직원 공제에서 적금 같은 걸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으시는 분들에게 요거 약간 추천드리고, 그리고 퇴직생활급여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장기저축급여의 그 조건인 20년 이상 납입하는 거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퇴직연금들 혹은 목돈은 되나 안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연금들 넣으셨던 거를 일로 옮기는 거죠. 일로 옮기면 2.99%를 주는데, 요게 얘랑은 달리 얘는 이자 소득세를 뗀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원 중에서는 여기 당장 요거에 해당되실 만한 분들은 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ELS나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피 지수 연동 뭐 그런 금융 상품들, 그것처럼 교직원 공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 연동 저축. 근데 사실 좀 단순하고 몇 개 없고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내린 교직원 공제의 결론은, 일단은 뭐 결혼부터 출산 뭐 다양한 혜택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예약하거나 이런 거 가끔씩 문화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최소는 들어야 된다. 최소는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는 일단 안 드신 분들 계시면 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저축급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꽤 유리하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 1.5% 가까이 주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한 0.5에서 1%까지는 거의 안 되고, 아무튼 0.5에서 1% 사이로 주는데 비해서 장기저축급여는 한 1.5% 정도를 더 준다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저축급여는 시중은행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넣으실 계획이시면 교직원 공제의 목돈급여나 장기저축급여를 이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세 번째,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돈이 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게 은행보단 유리하지만 크게 금리가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이 공제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추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젊은 분들은 좀 적게 넣고 점점점 늘리는 방향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나의 능력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고 투자를 해보는 거, 병행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요거는 안전자산 느낌으로 두고, 네, 지나다 노래하다 님이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목돈급여 예탁형, 부가금형 모두 들고 있는데 은행 예금이랑 비슷해요. 진짜 좋은 점은 중간에 해지를 해도 이자를 준다는 점이에요. 가입기간 90일 미만은 이자 50% 주고, 6개월 미만은 80%, 1년 미만은 90%, 예금 이자 자체도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고, 혹시 모를 일로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이자를 주니까 너무 좋다. 좋은 꿀팁이십니다. 아까 살펴봤던 여기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다 지우고, 여기 목돈 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던 건데 지나다 노래하다 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요게 이제 보통 적금 같은 경우는 은행은 중간에 깨면 그 약정 이자를 다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걸로는 90일 미만도 이자를, 물론 이제 날짜 계산을 하겠지만 50%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은 80%, 1년 미만은 90%, 꽤 많이 주네요. 해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채권, 금투자,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의 주 메뉴는 교직원 공제회고, 얘네들은 사이드 메뉴, 잠깐 짧게 금방 치고 빠지기 용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드시는 금융 상품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가장 핵심들을 몇 개 잡았어요. 그걸 조금 더 공부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교직원 공제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연금저축 그리고 IRP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그거에 더해서 사이드 메뉴들을 좀 더 집어넣었고, 마지막에는 보험과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메뉴들은 가볍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여기 펜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옛날만큼 원활하게 잘 안 써져요. 지난주만큼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부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한국형 가치투자. 완전 제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공부해서 내린 결론은 가치투자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치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버핏 옹 같은 분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형이다 해서 한국형 가치투자라는 걸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형 가치투자 방법은 혹시나 가치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우선 첫 번째, 가치투자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주로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뭐 IT면 IT, 뭐 유통이면 유통, 식품이면 식품,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 따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투자의 가장 핵심은 그 산업과 그 종목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아닌 진짜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 산업이 계속 바뀌니까 같은 산업이라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죠. 계속 그걸 공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조금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관심에 따라서 분야를 정하시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T가 좀 넓긴 하지만 뭐 IT 혹은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패션이나 혹은 유통 그런 거, 그리고 뭐 건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건설 투자, 이런 데 분야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분야를 정하고 나면 이제 아직 나는 주린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왜냐하면 그 산업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본인들이 그 산업, 이 애널리스트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취업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용어를 익숙해지는데 한 1,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1, 2년 정도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산업의 이 언어들이 있는데 그 산업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기업이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으시면, 물론 우리가 애널리스트만큼 그런 산업의 언어들을 혹은 그 산업 종사자만큼 잘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용어들을 들으면 바로 딱딱딱 떠오를 수 있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놀부쌤이 채팅창에다가 초보 투자자가 분석하기에 비교적 쉬운 섹터,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학교에는 좀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뭐 주식 얘기도 했지만 본인의 취미 같은 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컴퓨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CPU라든지 GPU,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에 들어간 램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뭐 어디 게 좋고 얼마짜리고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그 친구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그게 3, 4년 전인데 저는 아마 그 어디지? AMD를 샀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AMD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 혹은 자기의 취미에 맞춰가지고 좀 가면 제일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교사니까 교사한테 제일 쉬운 분야는 교육이겠죠.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교육은 사교육 쪽으로 사교육 쪽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뭐 온라인 교육 이런 쪽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우리 직업에 맞춰가지고 교육적으로 공부해도 조금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이룸님께서 원유주가 조금 쉬운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원유 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석유화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나라 SK에너지라든지 그런 쪽. 네. 원유주가 조금 석유를 걔네들은 사와서 정제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 석유값에 연동을 많이 하니까 조금 쉬운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석유화학주 같은 이 주린이를 위한 이 주식 설명이 되게 길어지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석유화학 중에서도 정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원유가랑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퍼란 뜻은 걔네들이 이익이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석유도 잘 안 팔리고 이러니까 뭐 경유나 휘발유 이런 것도 잘 안 팔리고 하니까 걔네들 이익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퍼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산업이라 가지고 경기는 좋아지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내년에는 더 높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작년이랑 항상 비교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클리컬 기업이기 때문에 고퍼에 사면 나중에는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 늘어나서 저퍼가 될 거다. 그럼 저퍼에는 팔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초등교육은 관련주가 아이스크림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스크림도 주식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 전체로 좀 보면 그래도 저희가 교육 분야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교육 전체를 보면 조금 괜찮은 기업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단순히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말고도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히 혹은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리포트 계속 읽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주구장창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 따라잡기 힘들겠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 놀부쌤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가치 투자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제일 그 가치를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처럼 제일 어렵긴 해요, 요게. 근데 요런 것들이 잘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 기업의 어느 정도의 가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치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net asset value 해가지고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역사적 펄을 추정해가지고 그 산업마다 이 퍼 주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주가 수익 배율이. 나중에 퍼를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꼭 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산업마다 평균적인 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퍼들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시장에서 이 기업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구나. 관심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가격이 낮다. 내가 생각할 땐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더 감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데,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은 뭐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신경 한 개도 안 쓴다고 하잖아요. 그냥 딱 하나만 본대요. 자기는 맨날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딱 하나만 한다. 이 기업이 내년에는 얼마 벌까? 내후년에는 얼마 벌까? 10년 후에는 얼마 벌까? 20년 후에는 얼마 벌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년 후에 30년 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워런 버핏도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추정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직관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충성도, 특히 고객 충성도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거. 얘네들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고객들이 좋아하고 경쟁 상대가 별로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가격을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가격을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거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의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치열한 산업 경쟁 속에서도 이때까지 새로운 것들을 늘 이렇게 그 회사에 투입하면서 계속 그 경쟁 상대들을 물리쳐왔구나. 그래서 이런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완성한 기업이구나 라는 걸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놀이라고 한 것처럼 그냥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해보는 거지. 1년 후에는 한 얼마 벌 것 같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net asset value 말고도 림이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써보고 하다 보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혹은 본인이 고른 기업에 제일 잘 맞는 가치 투자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나오나?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형은 물론 그런 기업도 있을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 근데 그런 기업은 진짜 고르기 힘들고, 보통 진짜 한국에서 성공한 가치 투자자들이 한 기업을 선택하고 보통 투자 기간을 몇 년으로 두냐면 짧으면 2년, 길면 한 4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4년.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세계 경기나 이런 걸 많이 타기 때문에 시클리컬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좋게 가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런 기업을 찾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그게 조금 더 이제 어느 순간 시장이 걔한테 관심을 둘 때 그럴 때 좀 파는 전략으로 나가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 장기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투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채권 투자는 말 그대로 다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를 넣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핵심은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처음에 딱 주식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오를까 안 오를까? 그리고 처음 투자를 할 때 뭘 사야 되지? 고민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라.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의 비율을 내가 이제부터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일단은 시작해 보겠어.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계속 늘려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디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처음에는 무조건 위험과 안전을 50대 50으로, 50대 50이란 말은 난 모르겠다는 뜻이죠.
위험의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전의 대표적인 자산은 바로 이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50대 50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씀인데, 제가 첫 주 나눔 연수에서도 말씀드렸고 둘째 주 나눔 연수에서도 말씀드렸죠. 요 50대 50에 대해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완전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그 투자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주식 한 50%,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마진을 바탕으로 한 투자 방법이 있죠. 그런 것도 모르겠다 하면 뭐 정한되면 대형주 위주의 ETF도 괜찮습니다. 혹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도 괜찮고, 잘 모르겠으면 그런 것들 하면 돼요. 괜히 잘 모르는데 더 많은 수익을 노려가지고 너무 위험한 곳에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튼 우량주나 이런 것들 주식을 한 50% 넣었다. 그러면 반드시 채권도 한 50% 넣어라. 넌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너무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지 말고 50대 50을 넣어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 보면 이 50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물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고 하긴 하겠지만 늘어봤자 조금 늘거나 혹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얘네가 뭐 70대 30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1000만 원이던 게 뭐 한 1200 가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본인이 딱 기계적으로 좀 정해놓는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비중이 높아졌네? 주식이 채권보다 요즘 전체적인 돈의 흐름에서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주식이 계속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리밸런싱을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50대 5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주식이 더 갈 수 있겠죠. 물론 리밸런싱 안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근데 주가라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심지어 하루에, 제가 예전에 중국 전기차를 투자했을 때 하루에 25% 이상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청 잘 나가다가 갑자기 25% 확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나도 그렇지만 너는 잘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50 초보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 중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채나 그리고 한국 국채도 꽤 안전해요. 한국 국채만 따지면 사실상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으로 돈을 막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킨다. 혹은 위기가 왔을 때 돈이 안전자산으로 쏠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한다라는 의미로 미국채랑 한국 국채에 좀 많이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 떨어졌을 때 제 특성이 이 존버 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버텼습니다. 이 막 1년 동안 수익 나다, 이게 오를 때 25% 오른 거랑 내릴 때 25% 다르거든요. 100에서 25% 오르면 125지만 125에서 25%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죠. 뭐 한 3, 40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가길래 와, 잘 골랐다 했는데 25% 날아가길래 휴 했지만 그냥 참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긴 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뭐 7, 8%씩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권 투자를 처음 하시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을 관계를 좀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사에서 발행할 때 딱 찍혀 나옵니다. 자, 이 채권 누가 100만원에 사가세요. 대신 제가 매년 10%씩, 그러니까 10만원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액면가, 액면 수익률이에요. 여기 액면이란 말이 여기 적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시장에 딱 풀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1%다. 근데 이 회사가 엄청 좋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뭐야 이거 10%나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너나 나나 몰리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양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한 거 말고 유통되는 유통시장에서의 이 채권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뭐 한 150만원 될 수도 있겠죠. 150만원에서 이게 액면은 100만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살려면 150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만원 줄게요. 팔아주세요. 해서 이 사람 150만원에 샀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150만원에 샀지만 1년 동안 이자는 얼마 받죠? 10만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자 수익률이 6에서 한 7%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가격이 바로 채권 가격이고, 이 변동된 채권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 6에서 7%의 이게 바로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요 액면 수익률이랑 다른 이 수익률.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뭔가 불안불안한 경우에는 미국채나 한국 국채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당연히 이제 불안불안할 때는 더 올라가고, 그럼 그럴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죠. 그리고 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길 또 기대해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분명히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도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보다 훨씬 더 올라간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걸 드셔도 되고, 채권형 ETF를 드셔도 되는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답은 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회사채 이런 거는 괜히 하지 말고, 물론 진짜 채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를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추천 안 드리고, 어쨌든 미국채와 한국 국채를 투자하실 거면 굳이 뭐 펀드 이런 거, 펀드는 수수료 많이 붙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ETF나 이런 데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금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 역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채권만으로 짜셔도 되고, 금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금을 넣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세상이 위험해진다 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면 그때는 금이 엄청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게 근데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한 금 시세가, 이게 파운드라 그래야 되나? 그 단위를 모르겠네. 아무튼 2,000달러, 지금 한 1,700달러인가? 얼마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그만큼 안 되는데 한 2,000달러 넘게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세상이 망한데 어떡하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버린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금값은 달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위기가 오면 다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즘에도 몇 번 그랬었죠. 그래서 달러 가격이 치솟으면 금값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랑 금은 약간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오르면 금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이랑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세상이 위험해진다고 해서 금으로 돈이 다 몰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 채권과 금이랑 좀 섞어두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은 많이 각광받을 것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수료가 가장 낮은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 투자, 나는 금을 손으로 만지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아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정도 금을 샀다. 그럼 그 중에서 10만원 이상 날리고 한 90만원치만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근데 나라에서 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왜 금 투자를 장려하냐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에 금이 많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IMF 때 금을 통해서 외환을 바꿔왔잖아요. 금은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게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KRX 금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0.1% 밖에 수수료를 안 떼고 거기다가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돈 벌어도 그냥 세금 안 뗍니다. 그래서 KRX 금시장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 금시장 투자 방법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채팅창에다가 또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하던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여기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로는 절대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실제로 미국 채권 금리가 이게 몇 년짜리 채권 금리인지 모르겠어요. 10년짜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마이너스로 갔단 말은 시장이 그 중앙은행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요구하냐면,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건 100% 금리가 마이너스 가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시장이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가오가 있죠. 중앙은행 의장인데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금리 가면, 특히 또 MMF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약정금리, 플러스 금리를 무조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 가면 미국도 타격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쉽게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야,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졌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미국도 고점 찍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지금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안 가고 100이겠어? 라는 식으로 마이너스 베팅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저희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하니까 시장의 요청에 맞춰가지고, 이제부터 금리는 당분간 오랫동안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 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KRX 금시장 투자 방법, 요거 앱 깔면 되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움증권을 보통 많이 쓰시는데, 키움증권에 보면 MTS 중에서 퓨처라고 해서 선물 거래 가능한 요 앱이 있거든요. 요걸 까시면 여기에 금현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현물을 여기서 주문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KRX 금시장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50대 50 배분할 때 금도 약간씩 집어넣어도 좋지 않을까 라고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요거는 워낙 관심 많으셔가지고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년에
적어도 2년 동안 24회 이상 납입하기. 그래야지 웬만한 곳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 근데 사실상 1순위는 무조건 돼야 되죠. 1순위 안에서 이제 대부분 경쟁을 하는 건데 1순위 안 되면 청약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년에 24회 이상은 무조건 납입해야 되고 그 금액도 있어요. 근데 금액은 지역마다 그리고 그 원하는 평수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청약 종합저축은 이자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였나? 여기 소득공제네요. 그런 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연말정산할 때 좀 최대로 잡아 놓으시면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도 조금 많이 잡아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저축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가점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가 뭐 한 고등학생 전부터 좀 고등학생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일 때는 딱 한 2년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청약 저축 통장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뭐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4번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좋겠다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만 34세 이하에는 요 금리 혜택이 더 있어요. 청년 우대형이라고 해서 금리를 꽤 많이 줍니다. 아까 교직원 공제보다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만 34세 이하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는 거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교직원 공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거나 아니면 교직원 공제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까라는 개인적 취향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다 끝이 났는데 혹시 같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말씀해 주신 교사는 청년 우대형 가입하기 이게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소득 규모? 연봉 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세전으로 따지면 이게 완전 신규 아니면 들기 좀 힘든가 보네요. 네,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교사는 들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저희는 많이 받는 것 같진 않는데. 자, 아무튼 또 질문 있으시면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자, 다음 시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공부한 거를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제가 이게 정확도는 장담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엑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연금 얼마 받을까를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덤으로 연말정산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퇴근하시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고 좋은 질문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거 녹화하는 걸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조금 미흡했던 거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거라든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시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오늘 나눔 연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 내일도 출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